활동성 지표 봅니다. 자, 활동성 지표는요, 보유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쫙 나오죠. 거기서 비유동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비유동자산분의 매출액이에요. 순매출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산식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나머지들은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데 비유동자산 회전율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높다면 생산공장이 효율적이고 비유동자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미비하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낮다면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그 다음에 열악한 생산 통제나 잘못된 구매 결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평균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원가에 비해요. 이것도 매출이에요, 매출. 자, 높다면 재고자산의 관리 상태가 효율적 또는 재고자산의 규모가 불충분하다. 낮다면 매출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재고자산에 묶여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자,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있는데 요것도 순매출채권에 대해서 순매출, 이게 매출액이죠. 이렇게 돼 있다. 분자가 다 매출액과 관련돼요. 자, 매출액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높다면 효율적인 대금 회수 정책과 자산 활용도가 있다는 거고, 낮다면 아직 느슨한 대금 회수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는 건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떼가지고 시험에는 별로 안 내요. 자, 다음에 평균 회수 기간이 있는데 요거는 순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채권 300 곱하기 순매출채권 곱하기 365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활동성 지표에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죠. 총자본 또는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에요. 순매출이 매출액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이 투자한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매출액을 측정하고요. 지나치게 높다면 기업이 충분한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생산 자본재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고, 자, 요게 상승한다면 매출이 신장되거나 자산의 활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총자산 회전율은 좀 중요해요. 요건 중요해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가 총자산 또는 총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에 대해서 매출액의 비율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상 비율 봅니다. 보상 비율은 기업이 보다 많은 재무적 부담을 이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은요, 자, 보통 주주들의 이익,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같은 거예요. 단기순이익. 그 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배당 성향이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은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운전 자본이 필요하거나 성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이제 배당 성향이 낮겠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사업 계획이 없어서 이익금을 주주에게 지불하는, 사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에이따 모르겠다, 주주를 많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상승한다면 원속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때 배당 성향은 높아지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만큼 성장을 안 하죠. 재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거 괜히 지웠네요. 이자 보상 비율은요, 이자 및 법인세 전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죠.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을 보통 써요. 그러니까 분자가 되게 영업이익이고 분모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지불 능력을 측정할 때 쓰는 거죠. 그 기업이 차입 비용을 얼마나 잘 부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다. 그래서 영업이익 벌어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으면 채권자 보험이 주주가 안정적인데 높으면 차입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쉬워지죠. 이게 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원인은 지나친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 경영이나 수익이 불충분할 때 나타나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빌리거나 그다음에 경영을 잘 못하고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돈 벌어서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자 보상 비율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고정비용 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지표 보죠.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을 측정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하죠. EPS. 주당 순이익. 그래서 주당 이익 또는 주당 순이익인데 요건 보통주 발행 주수분의 우선주, 이건 뭐예요?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뺀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당 이익이에요. 주당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산식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EPS는. 자, 배당 또는 유보와 관계없이 이익금 모두를 보통주주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은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한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EPS가 낮다라고 하는 거. 자, 낮은 EP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EPS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추가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고 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EPS가 높다면 장래를 위한 투자가 미비하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완전 희석 주당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보통 주주나 아니면 잠재적인 보통 주주를 고려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지표를 봅니다. 안정성 지표는요, 기업의 중장기적인 채무 이행 능력을 측정하며 주로 부채 비율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중시한다 이거죠. 부채 비율은 총 자산에 대해서 총 부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빚이 어느 정도냐. 이걸 측정하는 게 부채 비율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재무 레버리지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데 보통 50% 미만을 안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재산 중에 50%가 빚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높으면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죠.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채권자들과 우선주주들은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을 선호하죠. 웬만하면 기업이 빚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 교재에서는 부채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채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부채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보통 100% 이상의 경우에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에 대해서 빚이 100%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하고 빚이 똑같아. 그럼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높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주주들의 기대 수익을 증대, 낮으면 기대 수익률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증대되거나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잘 언급은 안 돼요. 자, 다음으로 유동성 지표 봅니다. 자, 유동성 지표는 단기 부채, 기업이 그 단기적으로 돌아온 빚, 단기 부채를 얼마나 쉽게 상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유동성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현금 비율 한번 보면 현금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현금 및 시장성 유가증권, 즉시 팔 수 있는 돈, 팔 수 있는 유가증권, 시장성 유가증권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현금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의 비율을 현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보다 덜 쓰이는데 기업의 현금 보유 상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고, 현금 보유고가 비교적 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에 더욱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유동자산은 현금이나 시장성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성급금 이런 거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돌아오는 빚이죠.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미경과 수입, 지급어음, 단기부채 뭐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티귿이나 리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산식만 좀 보시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유동부채에 대해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선급금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좌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게 당좌 자산이죠.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좌 비율이 높다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쉽게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좌 비율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를 보는데, 수익성 지표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수익성 지표,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데 첫 번째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에요. 요거는 순매출액,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 이걸 측정하는 건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 ROA 나왔어. 여기 제가 지웠는데 여기가 ROA였고 여기가 ROE였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ROA 보면 자산의 이익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산의 효율적 활용도와 순이익률에 영향을 받는다. ROA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이 쇠퇴하고 매출이 준화되고 효율성이 하락하고 부적절한 경영정책 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서 ROA는 총자산분의 순이익의 비율이에요. ROA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RO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 매출액 지워지면 총자산 또는 총자본분의 순이익의 비율이잖아요. 총자산을 총자본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자산분의 순이익의 비율이니까 ROA. 이거는 자, 매출액분의 순이익률, 그 다음에 총자산분의
매출액이니까 여기 매출액 지워지면 총자산분의 순이익만 남잖아요. 이게 두풍 분석을 하면. 자,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또는 순이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이거 두 개 곱한 거라고. 그래서 요거라고요. 매출액 순이익률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순이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하고 총자산 회전율. 요거하고 두 개를 곱한 거라고. 요게.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은 자기자본물의 순이익인데 요게 좀 불충분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ROE는 요 세 개예요. 세 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재무 레버리지라고 해서 자기자본분의 총자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예요.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까지 요거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본이익률은 이 기본 산식 이건데 이걸 또 해석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근거로 하여 이익을 창출시키는 능력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재무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비율이고, 이거 두풍 분석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고. 이까지. 그 다음에 자산의 효율적 활용도와 부채의 조심스러운 사용의 함수이기 때문에 ROE 분석 시 순이익률과, 이게 이제 순이익률이 매출액 순이익률이에요. 재무 레버리지와 함께 검토해야 돼요. 재무 레버리지는 요거예요. 그래서 순이익률, 재무 레버리지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세 개 다 검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OE가 지나치게 높다 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회계 원칙이나 과다한 레버리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얘기는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레버리지가 높다는 얘기는 내 돈에 대해서 총자본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쓴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있다든지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활동성 지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재무 비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율을 비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암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활동성 지표가 뭐고 수익 지표가 뭐고 하는 거 구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 교재가 전부 다 그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산씩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에? 제가 그냥 언급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게 외우는 게 중시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비율은 제가 강조한 거는 외우시고, 그거 아닌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슬슬 전체 그룹별로 이해해서 넘어간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넘어가서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거 제가 이렇게 차트로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분석 전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